뿐만이 아니라 고로 돼 있는 거든. 그러니까 러스트로 재개발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아지긴 하겠죠, 당연히.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보통은 이제 자바로 개발된 것들은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한 다음에 런타임에 이제 GC나 AOT를 써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JIT 오버헤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단은 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없죠,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벡터라이제이션 기능도 러스트는 네이티브 형태로 지원하지만 자바도 약간은 이제 JIT 할 때 오토 벡터라이제이션 같은 기능들을 지원한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제 LLVM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만큼 파워풀할 리는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당연히 첫 번째로 걸리는 문제이고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메모리 관리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러스트가 나온 애시당초 목적 자체가 키워드가 사실 이거예요. 메모리 세이프 메커니즘 without GC. 그러니까 GC 없이 메모리 세이프한 기능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컨셉이거든요. 근데 그걸 문법적으로 지원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GC 없이 그냥 메모리 세이프하게 해주겠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GC만 없애고 메모리 세이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오너십이나 바로잉 같은 문법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개발자가 조금만 주의해서 신경 써서 개발하면 GC 없이도 메모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라는 게 러스트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왜 GC를 없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냐? GC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그랄VM도 테스트를 몇 번 했었었고, 그랄VM이 어쨌든 가장 최신의 약간 JVM이고, 그래서 그랄VM을 쓰면은 GC가 가지는 스탑 더 월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메모리도 이제 실제 이제 쪼개가지고 리즌별로 이렇게 필요 없어지만 메모리 실제로 반환하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GC가 가지는 문제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메모리 사용량을 정확히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C나 C++로 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메모리를 반환했으면 그 메모리는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자바나 GC 기반의 모든 언어들은 메모리를 내가 반환했다고 해서 그 메모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메모리는 그냥 쌓아놓고 그냥 가비지인 거고, GC에 의해서 진짜로 프리가 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JVM 힙을 예를 들면 8기가를 잡아놨어요. 8기가를 할당을 받은 다음에 8기가를 해제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바로 이어서 8기가를 쓰려고 해. 그럼 못 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나는 반환했지만 GC에 의해서 그게 실제로 반환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실제 사용량에 비해서 메모리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1기가 할당받고 해제하고 할당받고 해제하러 반복하는데, 나는 해제했는데 얘는 실제로 해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해제가 되려면은 GC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eventually 반환이 되긴 하겠지만 계속 일정 시간만큼 계속 메모리 사용량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빨리 반환하려고 하면 그만큼 GC 오버헤드가 더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을 정확하게 제어하기가 불가능하긴 해요, 사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실제 메모리 반환 후 GC에 의한 수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GC를, 예를 들면, 보통 이제 JVM 같은 경우는 GC 관련된 튜닝을 할 수 있잖아요. GC 간격을 늘리면 늘릴수록 메모리 사용량은 더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고, GC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GC에 의해서 스탑 더 월드가 걸리든 이제 실행에 영향을 받는 시간이 되게 빈번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이제 모순 관계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메모리가 과거 JVM이 나왔던 20-30년? 30년 됐나? 자바가? 모르겠네. 하여튼 20년 확실히 넘었고, 거의 한 20-30년 전에 나왔을 때는 서버 한 대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양이 많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때 해봤자 기가 단위, 몇 기가 단위,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보통 수백 기가 달잖아요, 사실은. 우리 서버도 보통 200기가는 기본으로 달고 있고, 하이엔드 급들은, 서버급들, 워크스테이션 급들은. 욕심내면 이제 CXL이나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서 테라급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JBM을 쓰면은 그거를 메모리를 쓸 수가 없어요. 물론 JBM 힙 사이즈를 무한대로 해서 할 수도 있긴 하겠죠. 뭐 몇백 기가 늘리고. 근데 JBM이 관리하는 힙 사이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 GC가 관리해야 되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정확히 제 수치가 정확한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전에 봤던 건데, 그리고 물론 이것도 이제 JBM이 발달하면서 뭐 그리고 튜닝 세팅 값에 따라 사실은 많이 바뀌긴 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때 제가 우연히 봤던 거는 뭐 예를 들면 32기가 정도 JBM 힙 사이즈를 세팅을 하면 거의 이제 CPU 오버헤드가 30-40%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JBM 버전이나 어떻게 튜닝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오크로드가 어떻냐 등등등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메모리를 내가 1테라를 달았다고 해서 JBM 힙 사이즈를 1테라로 세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딱 세팅을 해놓으면은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1테라는 관해서 뭐 그만큼 메모리를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GC에서 걔를 뭐 해제하고 하는 과정들이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동작은 하겠지만 훨씬 더 이제 시스템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연 시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JBM은 내가 원하는 만큼 JBM 흰 메모리를 세팅할 수 없다. 이게 몇십 기가 수준에서도 이런데 몇백 기가 테라급이 되면은 이거는 말도 못할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근데 근본적인 아키텍처 문제거든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저희 입장에서 그렇죠, 사실은.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빅데이터용, 물론 이제 스파크나 트리노도 빅데이터용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한 대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에 최대한 메모리를 많이 때려받고 많이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기존에는 예를 들면 뭐 128기가짜리를 10대를 세팅했다면 저희는 그냥 1테라짜리 한 대에서 다 처리하겠다는 컨셉인데, 1테라짜리 한 대 세팅해 놓고 JBM 힙 사이즈 1테라를 세팅할 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러스트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GC를 안 하니까. 예, GC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C나 C++ 네이티브랑 동일하게 그냥 멜록으로 메모리를 할당 해제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페이지네이션이 깔려 있고. 예. 그래서 GC가 없지만 메모리 세이프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물리 메모리와 수학 메모리를 사용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윤찬이가 저희한테 링크를 보내줬었는데,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장비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뭐 센서 데이터 하겠죠? 일단 그런 데이터들, 제어 데이터들을 이제 빅데이터로 처리하는 부분을 뭐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했고, 이 결과를 이제 뭐 소개하는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이제 JBM 문제 때문에 자기네들은 임팔라라는 걸 썼다. 임팔라가 아직도 살아있는 게 되게 신기하긴 했었지만은, 임팔라는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GC가 없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게 가진 장점이 뭐냐면은 메모리를 최대한 때려박고, 그리고 뭐 수압을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바는 기본적으로 스파크나 트리노 같은 거 쓰다 보면은 뭐 불특정하게 OOM이 발생하거든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내가 딱 모든 메모리 사용량을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메모리 사용량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대충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죽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메모리를 세팅을 하는 거지, 그걸 넘어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시스템에 오버헤드가 걸려가지고 GC를 제때 못 해줬어. 그러면 메모리 사용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임팔라 같이 JBM을 안 쓰는 놈을 쓰게 되면 그런 문제는 최소한 발생하진 않는 거죠, 사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스트를 이용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물리 메모리랑 수학 메모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면 물리 메모리를 뭐 예를 들면 뭐 필요한 만큼 달고, 그 다음에 수학 메모리를 뭐 몇 테라급 이상으로 달아놓으면 거의 이론적으로 사실 죽을 일이 없는 메모리 문제거든. 왜냐하면은 사실 GC는 그러니까 JBM 같은 경우에는 OOM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게 계속
반환을 제때 못 해주기 때문에 OOM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러스트나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일상치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메모리 관리를 일단은 커널이 개입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C처럼, 그 JVM GC처럼 뭔가 뭐 GC가 뭐 실행이 늦어져가지고 뭐 제때 반환을 못 해줘가지고 뭐 사용할 수 있는, 굳이 안 죽어도 되는데 죽는 그런 문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커널이 관리하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엑셉션으로 그냥 소프트웨어를 그냥 다운시킨 다음에 동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일이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 메모리와 수화 메모리를 다 써서 죽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그를 죽을 일은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JVM 같은 경우에는 가용 메모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가용 메모리가 있는 건데 죽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예. 그게 발생하는 이유는 GC가 필요한 시점에 돌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저희뿐만이 아니라 요새 이제 계속 뭐 러스트로 막 뭐 재개발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러스트를 굳이 안 쓰더라도 계속 이제 JVM이나 뭐 그 고나 파이썬이나 이런 애들 계속 GC 관련된 개발을 하는 게 GC가 그만큼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냥 계속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요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거는 그냥 뭐 크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델타 쿼리를 계속 개발하면서 계속 이제 제 PC에서 벤치마크 실험을 하는데 얘가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거는 아까 돌렸던 그 100기가 워크로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결과는 이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이 결과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느리지? 느릴 이유가 없는데, 당연히 빨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느리지? 하다가 찾아낸 게, 그, 러스트를 보통 개발할 때, 카고로 보통 개발하거든요. 그, 컴파일하고 이제 패키지 관리할 때. 근데 보통 이제 릴리즈를 안 하니까, 로컬을 개발할 때는, 그럼 이제 보통 카고 런에서 이제 보통 실행을 하는데, 얘가 이제 결국 디버그 모드랑 릴리즈 모드가 있는 거예요. 그 러스트 카고를 쓸 때.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디버그 모드에서 컴파일러 최적화가 다 꺼져 있었어요, 사실은. 디폴트로.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C나 C++로 개발할 때는 보통 이제 디버그 모드와 릴리즈 모드는 컴파일 옵션보다는 사실은 이제 드월프 정보가 있냐, 그러니까 디버그 정보가 있냐 없냐 차이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얘는 그러니까 최적화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인라이닝이라든지 벡터라이제이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나도 그거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래서 성능이 이렇게 안 나왔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릴리즈 모드를 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최적화 기법들 있잖아요. 뭐 인라인이라든지 뭐 콘스턴트 프로파게 뭐 등등등 리덕션 해주는 것들 등등등등. 그 다음에 벡터라이제이션도 얘네들이 가장 강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벡터라이제이션 이제 심드 같은 거 써가, 예를 들면 이터레이션 도는 코드들이 있으면, 루프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자동으로 심드 명령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최적화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켜짐으로써 성능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스트로 뭐 개발을 이미 하고 계시거나 하실 분들은 이것도 혹시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놓쳤던 것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저희는 왜, 물론 이제 저희가 한 대짜리만 지원하진 않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뭐 세대, 네대? 예를 들면 고객사가 원하면은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가 예를 들면 뭐 한 수십 테라가 필요해. 혹은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꼭 한 대에서 모든 걸 처리할 건 아니긴 하지만 일반적인 대규모 클러스터를 지원할 생각은 아직은 없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은 대규모 클러스터가 가지는 문제점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사실은. 예.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구축 유지 비용이 너무 커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러면 구축 유지 비용의 가장 핵심적인 게 장비비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서버도 기본적으로
하이엔드급으로 서버 한 대 세팅하면은 거의 이제 10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이거를 이제 수십, 수백 대 세팅을 한다고 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억, 수십억 이 장비비에만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구축하고 유지보수 해주는 인력,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 하이밴드, 고속 네트워킹 장비 달고, 뭐 스위치 달고, 뭐 고속 네트워킹은 케이블도 되게 비싸고 등등등 하게 되면 장비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도, 네트워크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뭐 인프라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뭐 데이터베이스, 뭐 등등등 수많은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등등등등등, 그 다음에 공간, 전기 사용료, 등등등등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실시간 응답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물론 이제 트리노 같은 것들이 준 실시간에 가까운 이제 응답성을 보여준다고 하긴 하지만, 뭐, 실질적인 실시간이 될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십 대, 수백 대 세팅해 놓으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쓰다 보면, 그래서 이제 etcd 등등등 내부 트래픽이 엄청 많아져서 이제 그거를 뭐 etcd를 외부로 빼고, 뭐 그 다음에 인터널 트래픽 어떻게 관리하고 등등등등 이슈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네. 그런 대용량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 왜냐면 분산 처리를 기본적으로 가정을 깔고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셔플링 같은 것들. 예. 왜냐면 계속 뭔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사실은. 내용들을. 워커들 간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사실 한 대에서 도저히 처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정말로 엄청난 빅데이터가 아닌, 뭐, 그냥 애매한 크기의 빅데이터일 때도 이게 효율적인가? 적합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소규모 클러스터의 가능성을 보고 있느냐? 일단은 한 대, 뭐 많아도 뭐 10대 미만, 뭐 5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리 서버 한 대의 스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기본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죠, 사실. 일단 코어가 뭐 저희도 이제 64코어짜리 쓰고 있고, 올해 뭐 100코어 이상짜리도 나온다고 하고, 상품으로 실제 상용화로 나온다고 하고, 뭐 계속 연 단위로 뭐 계속 이렇게 뭐 100개, 200개씩 올라갈 텐데, 이게 기존에 뭐 코어 개수가 뭐 4개, 8개 시절에 100대 하는 거랑, 이게 지금 막 코어 개수가 몇 개, 200개, 300개 할 때 한두 대, 세 대 이렇게 세팅하는 거랑 사실은 비교해보면은 이게 훨씬 더 나은 선택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코어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간에 이제 AI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사람들이 메모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건데, 원래도 메모리에 관심이 많았지만 AI 때문에 사실 더 관심이 많아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이런 하이닉스에서 밀고 있는 뭐 HBM은 사실 약간 이제 속도 때문에 나온 거고, 성능 때문에 나온 거고, 확장성 메모리 이제 크기 때문에 나온 건 사실 CXL이라는 기술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 드렸긴 했지만, 짧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메인 메모리는 CPU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CXL은 PCI 익스프레스 뒤에 붙어 있는 물리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무한 확대가 가능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CXL이 이제 작년에 1.0이 나왔고, 뭐 일단 올해 이제 2.0 나오면서 굉장히 좀 약간 올해 내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시장이 넓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메모리가 옛날에 뭐 지금도 저희도 256기가 쓰고 있긴 하지만, 이제 테라급 메모리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CXL의 등장으로 테라급 메모리의 실제 사용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이제 조만간 올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슈는 수압 메모리. 예, 수압은 메모리가 부족할 때 기본적으로 LRU 기법에 의해서 지금 자주 접근되지 않는, 최근에 접근된 적이 없는 메모리들을 스토리지로 내렸다가 혹시라도 재사용되면 다시 올려서 사용에는 문제가 없게끔 해주는 기술을 보통 수압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빅데이터 쪽이나 이런 데서는 수압을 무조건 껐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수압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불특정한 성능 저하를 유발시켜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면 포스트그레스QL을 운영하는데 얘가
똑같은 상황에서 잘 동작하는데 갑자기 레이턴시가 막 몇백 미리가 증가했어. 1초가 증기했어. 원인은 못 찾겠어. 알고 봤더니 수압 아웃 때 수압 인아웃이 발생하면서 레이턴시가 쌓였던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 쿠버네티스도 잘 아시겠지만은 디폴트로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수압이 아예 지원을 안 했어요, 사실은. 수압을 아예 지원을 안 했었고, 작년부터 이제 수압을 지원했고, 주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과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스템에 너무 불특정한 레이턴시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아예 꺼놓은 거고, 레코멘드가 너네 메모리 필요하면 수압 쓸 생각하지 말고 물 메모리를 갖다 박아 라는 게 기본 컨셉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바뀐 게, 기존에는 HDD가 주로 사용됐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서버실에서는. 왜냐면 대용량을 NVMe나 SSD로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요새 이제 뭐 SSD랑 NVMe도 충분히 이제 대용량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스토리지의 성능이 올라가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눅스 커널 안에 들어있는 수압 메커니즘이 많이 최근에 개선됐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메모리를 이제 수압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이제 스팟에서 이렇게 수압을 같이 활용해가지고 이제 좀 성능을 개선했던 내용들도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공개한 적이 있고, 그래서 서버 한 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죠. 왜냐면 사실 우리가 클러스터링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코어랑 메모리였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스토리지야 외부 스토리지였고, 사실은. 그러니까 서버 한 대가 가질 수 있는 코어랑 메모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뭐 수십 대, 수백 대 연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20년 전이랑 비교해보면 사실은 기존 20년 전에 수십 배에 해당하는 코어와 메모리를 한두 대가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로도 충분히 잘만 활용을 하면 웬만큼의 빅데이터들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는 당연히 NVMe랑 SSD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많이 빨라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서버가 발전하면서 많이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런타임 환경이 개선되면은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메모리를 예를 들면 3테라, 4테라를 달았어요. 근데 여기서 JVM을 올려봤자 4테라를 쓸 수가 없어요. 제대로 쓰려면은 그냥 이제 그 안에서 멀티 프로세싱을 해야죠. JVM 여러 개, 한 수십 개, 수백 개 띄워야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있어봤자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러스트나 약간 러스트 같은 게 나오면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메모리를 다 쓸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냥. 예, 심드 같은 연산도 자동으로 다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메모리, 수압 메모리, 네가 원하는 만큼 박아가지고 그걸 최대한 활용해 줄게 라는 게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최대한 한 대의 스펙을 올려서 최대한 한 대로 처리하자 라는 거고, 이게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아무리 물리 서버가 발전해도, 예를 들면 나는 이제 그래도 나는 10,000코어 정도가 필요해, 예를 들면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10,000코어 정도가 필요한 IT 회사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중간 사이즈 정도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쿼리 컴퓨팅 서버는 한 대면 사실 웬만큼 다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이유는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코어짜리 가진 10대를 돌리는 것보다 100코어짜리 한 대를 돌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면은 10코어짜리 10개를 돌리면 그 안에서 네트워크로 트래픽이 엄청 발생하거든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비효율이 엄청 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100코어짜리 가지는 하나에서 싱글 프로세스로 멀티 스레딩을 해버리면 기존에는 네트워크로 이제 그 서로 이제 데이터를 교환하던 것들을 그냥 공유 메모리나 이런 것들로 그냥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이제 그런 효율성까지 비교를 해버리면, 뭐, 100코어지만 거의 이제 10코어짜리 20, 30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오버헤드까지 따져보면, 물론 이제 5코어마다 차이가 크겠지만,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고객사들이 주로 이제 OT 쪽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진짜 뭐, 많고, 뭐, 이 정도 이상 필요한 고객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제 이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1차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계속 물리 서버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사실 뭐, 여기서는 굳이 얘기 안 했지만, 누마까지 가게 되면, 뭐, 훨씬 더 낫긴 하겠죠, 사실은. 예.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떠오르는 게, 한 대만 갖고 가는 건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좋은데, 이제 이 PC 한 대에 만약에 하드웨어 폴트가 발생하거나,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얘가 이렇게 가시면. 그거는 이제 HA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그 워크로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이제 서버가 얼마냐인가를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은 사실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당연히 이제 어느 회사든 HA를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HA가 필요한 회사들은 뭐 프로덕션 들어갈 때는 저희가 레코멘드 하는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세대를 세트를 구매해서 세대에다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리플리케이션 하고, 컴퓨팅 서버도 똑같은 거를 세대를 띄워서 로드 밸런싱도 하고 HA 구성도 하는 거죠. 네, 그게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생산 장비 자체 이제 노후화로 이게 그걸 교체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컴퓨팅 서버 PC 자체에 대한 것도 장비를 교체하는 걸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HA가 보통 필요할 테니까 뭐 2대 세대로 한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교체를 폴트가 났을 때도 이제 그 연속성 있게 컨티뉴어스하게 실행될 수 있게 그런 구성은 이제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요렇고,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도 최근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검증을 해봤었는데, 사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개발하다 보면 CPU에서 멀어질수록 성능이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CPU에서 뭐 저장소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제 휘발성 저장소, 뭐 비휘발성 메모리 이거 다 빼고, 일단 CPU 입장에서 제일 빠른 거는 L1, L2, L3 캐시죠, 사실은. 제일 빠르고 비싸기 때문에 용량이 크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빠른 게 메모리죠. 물리 메모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 메모리라는 게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뭐 CXL이 나온 다음에 CXL이 물리 메모리가 조금 느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로 내려가겠죠. NVMe, SSD, 뭐, 그 다음에 뭐, HDD. 이런 식으로 느려지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죠. 물론 네트워크는 사실 이제 뭐 텐지로 가면은, 텐지나 백지로 가면은 뭐 오히려 이제 스토리지보다 더 빠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메모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느려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 보통 작업을 하다 보면 제일 느린 게 사실은 실제 데이터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긁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HTTPS를 쓰든, 뭐, S3를 쓰든, 뭐, S3 컴패터블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쓰든, 이게 제일 느려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 재작년부터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뭐, S3를 쓸 때는 그렇지만은, 뭐, CVD FS나 미니오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약간은 예를 들면 우리가 고객사가 S3 쓴다. AWS S3 쓴다. 그러면 로컬에다가 미니오나 CVD FS로 약간 이제 캐시 역할을 해주면서 뭔가 이렇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찾아봤었었는데, 사실 좀 뚜렷한 솔루션이 없었었어요, 사실은. 예. 그랬는데, 뭐, 주스 FS는 재작년부터 이름은 들었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가 뭘 하는 건지 사실 보진 않았었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우연히 어떤 회사에서
그 주스FS를 이용했다는 상업적으로 아니 프로덕션에서 이제 주스FS를 썼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주스FS가 뭐지? 좀 자세히 봤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딱 원하던 게 이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아키텍처죠. 그래서 이제 델타 쿼리는 컴퓨팅 서버니까 스토리지 서버는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CVDFS를 주로 쓰는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쿼리를 돌리면 실제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긁어 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보통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주요 구성 컴포넌트들 얘기하면 보통 MDS, OSD, 게이트웨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MDS는 그냥 우리 이제 예전에 이제 이제 운영체제 시간에 들으면 파일 시스템 얘기 들으면은 아이노드 이런 얘기 듣잖아요. 아이노드, 디렉토리 엔트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얘가 그냥 파일 그 자체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어떤 디렉토리가 있고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관리해주는 메타데이터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일종의 약간은 그런 이제 슈퍼블라, 뭐 아이노드, 뭐 그런 뭐 메타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OS는 그냥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뭐였더라 이게? 데몬이었나? 하여튼 이제 얘는 실제로 데이터 블럭을 갖고 있는 관리하는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운영체제에서 로컬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도 보통 내가 파일을 저장하면 그 파일이 뭐 그냥 리니어하게 저장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보통 그 파일을 블록 단위로 쪼개서 파일 시스템 혹은 이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파일이 계속 사이즈가 바뀌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1메가짜리 파일을 만드는데 뒤에 2메가 추가했어. 그러면은 그 1메가 공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었는데 2메가로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시당초 모든 저장소, 메모리든 스토리지든 전부 다 어떤 지정된 사이즈 단위로 보통 관리를 해요. 그래서 메모리도 페이지 단위로 관리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맨 밑바닥에서는.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도 결국에는 맨 밑바닥엔 블럭 단위로 관리를 해요. 얘는 이제 그걸 이제 뭐 청크, 뭐 오브젝트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보통 이제 그냥 블럭 단위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HDFS는 128메가 블럭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냥 딱 왜냐면 이제 빅데이터다 보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파일 시스템들은 보통 4K 아니면 8K, 뭐 크면은 16K, 뭐 32K 블럭을 써요. 왜냐면 일반적인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는 작은 용량의 파일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빅데이터 위주로 쓰는 뭐 HDFS나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블록의 사이즈를 좀 일반적으로 큰 거 해요. 왜냐면 이 사이즈가 왜 중요하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블록 사이즈가 예를 들면은 4K예요. 4K인데 내가 1TB짜리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메타 MDS에 이 파일이 그 1테라 나누기 4K만큼의 블럭을 가지고 있다라는 매핑 정보가 MDS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럭 사이즈를 빅데이터를 위한 파일 시스템에서는 키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일반적인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블럭 사이즈가 128메가예요. 한 블럭이 128메가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우리가 설정 파일 같은 거 끼키해봤자 1kg인데 그러면 한 블럭에 1kg 저장하고 나머지는 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블럭의 크기를 잘 설정하는 게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워크로드별로. 그래서 보통 이제 HDFS도 블럭 사이즈 조정할 수 있잖아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워크로드, 그러니까 뭐, 파일들이 어떤 데이터 크기를 가지는지를 보고 블럭 사이즈를 지정하는 게 조금 더 낫긴 해요. 근데 뭐 어쩌면 보통 이제 레코멘드 하는 뭐 사이즈가 있어서 그걸 쓰면 사실 무난하긴 해요. 뭐 큰 차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오브젝트 OSD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 블럭을 관리해주는 역할. 그래서 얘가 이제 메타데이터 관리해주는 거, 얘가 실제 블럭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그 게이트웨이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기하는 프론트엔드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3도 프로토콜 이름이잖아요, 사실은. API 프로토콜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S3 컴패터블한 API로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이제 파일 정보를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구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따르고 있고, 그래서 델타 코리에서 요청을 하면 뭐 게이트웨이에서 뭐 MDS 읽고 OSD에서 실제 데이터 블록 읽은 다음에 넘겨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매번 데이터를 읽을 때마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긁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쪽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오버헤드죠. 생각보다가 아니고 당연히 큰 오버헤드죠, 사실은. 예. 저희가 콜을 한 번 할 때 예를 들면 막 한 1기가짜리 파일을 1000개를 읽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거의 1테라에 가까운 파일을 블럭들을 읽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오버헤드일 수밖에 없는데, 주스FS를 쓰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얘가 주창하고 있는 얘네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싱을 지원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싱이 무슨 의미냐? 결국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캐싱해 두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물론 이제 캐시라는 게 결국 이제 뭐 캐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인벨리드냐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이 쭉쭉쭉 들어가긴 하겠지만, 너희가 결국에는 최근에 읽었던 파일을 다시 읽었을 때 실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다시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보통 캐시의 용도잖아요, 사실은. 예. 그걸 해주겠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제가 재작년부터 이런 걸 찾았던 건데, 주스FS가 딱 그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냐면, 그냥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오브젝트 스토리지, 대용량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그냥 주스FS 입장에서는 그냥 이 자체를 OSD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얘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얘는 이 안에서 이제 그냥 MDS OSD가 있긴 하지만, 얘랑 상관없이 그냥 주스FS 입장에서는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HTTPS나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뭐 GCP에서 사용하던 오브젝트 블럭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을 그냥 OSD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MDS는 그냥 레디스나 혹은 포스트그레스QL 같은 일반 DB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OSD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캐시예요, 그냥.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스FS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그 게이트웨이를 그냥 뭐 보통 이제 내가 인스턴트리 띄워요. 그럼 게이트웨이가 바라보는 MDS를 내가 이 레디스를 이용을 해요. 혹은 포스트그레스QL 서버를 이용해요. 그러면은 그 포스트그레스QL 혹은 레디스 서버를 바라보고 있는 게이트웨이들은 서로 간의 트랜잭션이 보장되는 거죠. 왜냐면 레디스나 DB나 트랜잭션을 지원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얘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냥. 얘가 핵심인 거고, 여기 있는 OSD는 그냥 로컬 파일 시스템을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역할이 뭐냐? 그냥 캐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데이터를 무한대로 늘릴 거잖아요, 사실은. 오브젝트 스토리를 쓰는 목적이 그러니까 빅데이터 저장하는 건데, 클라이언트에는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일반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그냥 OSD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블럭을 저장하면은 어떤 블럭을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주스FS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보기에는 걔는 그냥 파일인데, 그냥 주스FS는 그냥 걔를 이제 뭐 그냥 오브젝트 블럭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실제로 델타 콜 입장에서는 똑같이 그냥 S3 쓰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S3 쓰는데 S3의 타겟이 얘가 아니고 얘인 거죠. 네. 이로 접근하게 되면 한번 캐싱이 돼 있으면 여기서 그냥 바로 읽어드리니까 속도는 진짜 최대한 낼 수 있는 극한의 속도를 내는 거죠, 사실. 그럼 만약 캐싱 안 돼 있고 최초로 호출하는 거면 성능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면 MDS가 그래도 뭔가 캐싱이 돼 있으니까 좀 미미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캐시를 채우는 과정도 뭐 그래봤자 이제 뭐
사실 MDS 접근도 얘가 더 빠를 거고, 뭐 어차피 여기서 긁어 오는 내용들이 뭐 그렇게 큰 차이, 물론 이제 오버헤드가 조금은 더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접근할 때 블럭별로 MDS, OS를 타야 되긴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L3도 그렇고 메모리를 페이지 캐시도 그렇고, 이제 L3는 메모리가 느려서 L3에다 캐싱을 해놓는 거고, 페이지 캐시는 스토리지가 느리니까 메모리에다 캐싱해 놓는 게 페이지 캐시잖아요. 근데 그게 캐싱을 하는 과정 자체는 추가 비용이에요. 항상. 그래서 캐시를 관리하는 비용은 항상 있어요. 캐시 인밸리데이션도 해야 되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히트가 났을 때 성능 얻을 수 있는 개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그걸 쓰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캐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버헤드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워크로드에서는 캐시 유틸이 생각보다 높아요. SD도 그렇고 페이지 캐시도 그렇고. 그리고 얘도 물론 이제 워크로드를 봤더니 캐시 히트율이 정말 낮아.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빅데이터가 워낙 큰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안 쓰는 게 낫죠. 근데 저희도 그렇고 대부분은 캐시 히트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봤자 쭉 쌓아요. 뭐 예를 들면 1년 전 데이터를 자주 접근하겠어요? 아니거든요. 보통 오늘, 어제, 일주일 전, 한 달 전 데이터를 보통 뭐 자주 다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캐시 히트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높을 수밖에, 보장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로컬 파일 시스템을 보통 이제 캐시 용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로컬 파일 시스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사이즈를 하드값 싸잖아요. NVMe 뭐 1테라, 2테라 해봤자 얼마 안 하잖아요. 로컬 캐시용 OSD를 1테라로 NVMe로 달아버리면 사실은 뭐 몇 달치를 갖고 있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 많겠죠,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를 달았을 때와 안 달았을 때는 성능 차이가 엄청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간단하게 검증했었을 때는 저희 CVDFS는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냥 스위치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썼을 때 콜의 속도가 예를 들면 그냥 CVDFS 바라봤을 때 2초였으면 그냥 주스 FPS로 로컬에 캐싱했을 때는 거의 200ms?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대비 효과가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그러니까 좀 재밌는 얘기하면 그 SK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걔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했겠죠. 근데 속도 때문에 몇 테라였냐? 3페타였냐? 9페타였냐? 8페타였나? 8페타바이트를 NVMe로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냥 계산을 해보면 NVMe 가격만 수십억? 수백억? 정도 되네.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 L3가 제일 비싸잖아요, 사실은. 메모리 비용으로 따지면 L3가 제일 비싼데 L3는 끼켜봤자 메가 단위거든요. 근데 메모리는 보통 이제 수백 기가 뭐 테라급까지 달죠. 그 L3를 진짜 수십억 들여가지고 기가급으로 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빅데이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컬리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수시로 반복적으로 자주 접근한 애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일부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쓰면 되는 거지, 전체를 다 L3에다 올려놓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여기 딱 듣고 이제 내가 만약에 그걸 구성했으면은 예를 들면 뭐 페타바이트급은 HDD를 구성한 다음에 주스 FPS를 붙여가지고 OSD 로컬 파일 시스템용 OSD를 NVMe로 달았겠죠, 사실은. 네. 이렇게 했으면은 훨씬 더 그거의 뭐 수백 분의 1의 비용으로 거의 동등한 성능이 나왔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이게 분산 파일 시스템, 분산 처리 쪽으로 가면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 개별 로드에서 뭔가 이렇게 메모리를 페이지 캐시를 잘 관리하고 이런 데서 얻는 게인보다 이런 약간 네트워크를 타고 갔다 오는 비용을 줄이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이제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짜잘하게 최적화하는 것보다 사실 그냥 주스 FPS 한 방 설치해버리면 거의 이제 수십 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겠죠, 사실. 그리고 얘가
또 몇 가지 더 좋은 점이 있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막 하드코어하게 써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S3는 기본적으로 어토믹 리네이밍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이제 델타 레이크를 하드코어하게 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계속 빈번하게 겪는 문제였는데, 이거 굳이 이거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 레이크는 그냥 파티셔닝 된 파케이 파일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트랜잭션 로그를 추가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트랜잭션이 뭐냐면은, 기존에는 델타 레이크가 아니고 그냥 파케이를 저장할 때는,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우리가 스팍 스트리밍으로 그냥 파케이로 저장한다고 치면, 한 번 이렇게 쓸 때, 파케이 파일 하나만 쓰진 않거든요, 보통. 몇 개를 써요, 사실은. 여러 파티션을 동시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케이 파일의 크기를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쪼개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보통 이제 여러 개의 파일을 한 번에 써요. 근데, 예를 들면, A가 쓰고 있어요. A는 쓰고 있고, B는 읽고 있어요. 근데 A가 지금 100개를 써야 돼요, 이번에. 근데 100개가 한 번에 동시에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50개 썼어. 50개는 못 썼어. 근데 얘가 읽은 거예요. 그럼 얘는 50개를 읽는 거죠. 그럼 100개 중에 50개만 읽고 얘는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DB에서도 트랜잭션 짜면은 뭐 트랜잭션 걸고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작업들, 인설트든 뭐는 쫙 한 다음에 트랜잭션 종료해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오퍼레이션들은 한 번에 처리되는 오로와 나싱이 보장되잖아요. 이게 한 번에 처리가 돼서 결과가 보이거나 아니면은 안 보이거나. 그런 걸 보통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델타 레이크가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이 그 트랜잭션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코모디티 파일 시스템,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 위에서 트랜잭션을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첫째는 그게 되니까 그 이제 로고 정보가 있으니까 스키마도 처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은 시작점은 트랜잭션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 위에서 얘네들이 트랜잭션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그거의 핵심이 어토믹 리네이밍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델타 레이크도 그렇고 얘네들 비슷한 애들이 어떻게 하냐, 트랜잭션을 어떻게 보장하냐,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 위에서 DBMS나 이런 것처럼 뭔가 트랜잭션을 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을 그냥 메타데이터나 데이터 저장용으로 쓰는데 어떻게 트랜잭션 보장해 주느냐? 그 원리는 딱 하나인데 뭐냐면은, 그냥 파일 하나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 보장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통 델타 레이크를 까보면 하나의 트랜잭션이 하나의 파일이에요. 그래서 델타 레이크 까보면은 그 로그가 0, 1, 2, 3, 4, 5, 6, 7, 8, 90 넘버링이 되면서 하나씩 늘어나요, 로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써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예제로 A가 100개를 써요, 파일을. 그러면 100개의 파일을 먼저 써요. 100개의 파일을 먼저 다 쓰고 난 다음에 데이터 파일이 안전하게 다 써진 걸 확인한 다음에 100개의 파일이 추가됐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 로그 파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걔를 마지막 로그로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 100번까지, 99번 로그까지 있었으니까 난 이번에 100번. 그래서 100번 로그로 확인해 보면 새롭게 추가된 100개의 데이터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시나리오로 비교해 보면 A라는 게 놈이 100개의 파일을 써요. 근데 100개의 파일을 쓰는 도중에는 150개 썼어요. 근데 50개 덜 썼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B가 왔어요. 읽어요. 근데 얘는 50개도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면은 로그에 없잖아요. 99번 로그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50번이 데이터 파일은 존재하지만 그 애가 실제로 살아있는 놈인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실. 근데 A가 나머지 50개도 다 써가지고 100개를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로그를 만들어요. 100번, 100점 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로그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읽어요. 그러면 100번 로그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추가된 100개의 데이터 파일도 얘가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원리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계속 이제 그냥 결국, 원리는 간단해요. 그냥, 계속 넘버링 일씩 증가시키면서 트랜잭션 로그를 저장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게 2개 이상 동시에 쓸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A, B가 동시에 썼어요. 99번까지 써져 있고, 얘가 진짜 말 그대로 데이터를 쓴 다음에 동시에 100번 로그에 쓰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내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임시 파일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A.로그를 만들고 B.로그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100.로그로 변환하려는 시도를 해요. 근데 둘 다 성공해버리면 한 놈이 엎어 쓴 거잖아요. 둘 다 성공했다라는 게 두 내용을 머지해서 자동으로 머지 줄 리는 없으니까 둘 다 성공했다는 의미는 어느 한 놈은 더 빨리 썼을 테니까 동시에는 없잖아요. 완벽한 동시에는 없으니까 어느 한 놈 걸 어느 한 놈이 뒤집어 쓴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보장해주는, 그걸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해주는 게 오토믹 리네이밍, 뭐 후디프 앱센트 뭐 이런 용어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놈이든 한 놈이 먼저 썼으면 그 뒤에 놈은 페일이 나는 거예요. 아, 100점 로그 이미 있어. 페일. 그러면은 얘는 101점 로그로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랜잭션을 보장해주는 원리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들은 얘네들은 이걸 다 지원을 해요. 오토믹 리네이밍은. 근데 가장 우리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S3가 지원을 안 해요. 근데 S3는 사실은 안 할 수 있는 게 S3는 기본적으로 버저닝을 깔고 있잖아요, 사실 파일을. 그래서 이제 이 컨시스턴시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고려를 안 하고 있고 아직도 안 들어가 있고 향후에도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S3는 동시에 썼어요. 얘가 먼저 썼어 100을. 얘가 조금 늦게 100을 썼어요. 그러면 얘는 엎어쳐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시도는 다이나모DB를 락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다이나모DB에다가 나 100번 로그 쓸 거야. 먼저 100번 다이나모DB에서 이제 락을 선점한 놈이 100점 로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하는데 그것도 어찌됐든 간에 DB를 또 써야 되고 뭐 등등등등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주스FS를 검증하면서 알았는데 비슷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주스FS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가장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싱이고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오토믹 리네이밍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얘를 MDS로 안 쓰잖아요. MDS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레디스나 일반적인 얘네들이 지원해주는 레디스나 이런 포스트그레스QL 이런 일반적인 DB들은 당연히 트랜잭션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는 이제 실제 데이터는 우리가 CVD FS에 저장해서 쓰지만 주스FS를 쓰게 되면 S3가 오토믹 리네이밍을 지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오토믹 리네이밍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단점은 일단은 그대로는 못 써요. 주스FS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새로 밀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세팅할 때는 그리고 이제 종속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주스FS를 만들면서 세팅한 이 MDS가 날아가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MDS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뭐 레디스가 됐든 뭐 포스트그레스QL이 됐든 뭐 이제 안전한 DB로 잘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하죠. 왜냐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다 MDS 있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처리하니까 그건 무시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주스FS도 마찬가지로 그냥 주스FS용 MDS가 하나 추가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니까 뭐 부담이나 뭔가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그거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인이 엄청나게 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주스FS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네.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게 한 대의 PC로 이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장점으로 들고 들어가는 건데 스토리지 엔진 쪽에 파일 시스템이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구성을 하게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한 대에 이제 다 세팅해서 나갈 때는 이제 필요가 없는 시나리오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일반적인 OT 회사들은 그럴 수 있는데 뭐 저희는 어쨌든 제품 라인업으로 컴퓨팅 서버랑 이제 분리돼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클러스터를 스토리 클러스가 따로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네들이 저도 처음에는 뭐 또 희한한 거 나왔네 사실 2년 전에 처음 봤었는데 그냥 자세히 안 봤거든요 사실 그때는 희한한 거 나왔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었는데 나름 되게 핫하더라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예요. 뭔가 되게 뭐가 하나 들어가고 막 끼어드는 게 되게 막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좀 이 시스템 쪽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도 싫어하는데 너무 어두시는 길이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뭔가 이제 필요한 시나리오에서는 필요한 시나리오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기 위에 주스 FS에 있는 레디스나 로컬 FS라고 돼 있지만 사실 저 두 개도 세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쟤들이 이제 뭐 클라우드에 있는 레디스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다 세팅을 그냥 일반적인 레디스고 일반적인 뭐 예를 들면 오로라 DB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지원을 한다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데이터베이스 하나도 운영하는 거 정도인 거죠 사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제 다 주스FS를 게이트웨이 설치해가지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면 오로라 DB를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로라 DB를 MDS로 쓴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 접근할 수 있으면 그 연결해 놓고 그냥 내 PC에 그냥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거는 뭐 주스F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이드카로 주스FS를 붙여볼까도 사실 생각 중이긴 해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파드에 사이드카로.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그냥 파드에서 그냥 그 오브젝트 스토리 접근할 때 그냥 같은 그냥 파일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그냥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게이트웨이 S3 게이트웨이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퓨즈로 포직스 API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로컬에서 그냥 포직스 API로 그냥 파일을 읽고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본 데이터는 그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제 정말 그렇게 되면은 빅데이터인데 그냥 로컬 파일 시스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이제 사이드카로 붙인 파드에서 포직스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디렉터리 만들고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오브젝트 스토리 뭐 S3에 저장도 되고 그렇게 실제로 그리고 얘네들이 저는 이제 읽기만 얘기했었었는데 라이트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라이트는 사실 좀 심리적으로 옳거든요 사실은. 어찌됐든 라이트는 갱신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컨시스턴시나 이런 것들이 안전할까 하는데 근데 얘네들은 이제 충분히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뭐냐면은 요새는 사실 저희도 사실은 뭐 나자레 DB 델타 콜이라는 거를 그냥 저 혼자 뚝뚝뚝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핵심이 되는 오픈소스들이 잘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저도 뜯어보면은 핵심은 데이터 퓨전, 덕DB, 뭐 델타 레이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뜯어보면은 그냥 MDS를 새로 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레디스랑 포스트를 이런 거 쓴 거예요 그냥. OS도 그냥 로컬 파일 시스템 쓰거나 뭐 나머지 그 외부 그거 뭐야 분산 파일 시스템 지원하는 것도 다 라이브러리 SDK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뭐 새로운 파일 시스템 만든다, 데이터베이스 만든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일이 있거든요, 진짜. 이건 말도 안 회사 단위로 접근해야 되는 거였는데, 당연히. 요새는 뭐, 그냥 되게 수월한? 요새 뭐, 그 유행하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도 쏟아져 나오는 게, 그냥 포스트그레스QL 익스텐션으로 그냥 뚜두두둑 만들면 그냥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좀 약간 저도,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써봤는데, 뭐 안전할까? 등등 의구심이 들어서 안 써봤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까? 그리고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그래서 라이트 쪽이 효과가 사실 엄청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항상 리드보다 라이트가 항상 오버레이드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정책은 있죠. 이제 라이트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페이지 캐시랑 우리가 보통 파일을 스토리지 쓸 때도 그렇잖아요. 나는 파일을 쓰지만 실제로 그냥 페이지 캐시 갖고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강제로 플러시를 하거나 일정 주기로 플러시를 하면은 실제 스토리지로 써지는 건데 얘네들도 비슷한 메커니즘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훨씬 빠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컨시스턴시가 보장이 되느냐. 예를 들면 내가 페이지를 썼는데 전원을 내려버려서 갑자기. 그러면은 스토리지에 써지기 전에 전원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는 얘네들이 보장해 주지 못해요, 당연히. 그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파일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파일이 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보통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컨시스턴시 보장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페이지 캐시만 써놓고 전원을 껐어. 손실이 일어나는 건 감내해야 돼요. 근데 파일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예를 들면. 아니면은 그 기존에 있던 파일이 기존에 있던 내용까지 뭐 이렇게 지워졌다라든지 그거는 사실은 안 되는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컨시스턴시 얘네들 보장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하긴 해요. 물론 이제 저는 검증을 안 해봤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당연히 속도는 훨씬 나을 거예요. 당연히. 그게 우리가 그 파일 시스템에 쓸 때 오다이렉트를 쓴 거랑 오다이렉트 끄고 그냥 패시에 쓰는 거랑 속도 차이는 비교도 안 되게 크거든요. 얘네도 이제 비슷한 효과를 당연히 낼 수 있는 이론적인 여지는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내부적으로 어떤 이제 플래시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 따라서 뭐 성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주스의 패스를 쓰게 되면 모든 오퍼레이션을 주스와 패스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이트만 따로 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런 효과도 같이 보긴 보는 거예요. 근데 라이트 쪽은 이제 제가 자세하게 안 봐서 뭐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제공하는지 뭐 얘네들도 뭐 패스수, 라이트수 뭐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우리도 보통 파일 시스템 접근할 때 뭐 페이지 캐시를 오다이렉트뿐만 아니라 페이지 캐시를 쓰더라도 라이트 수로 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페이지 캐시에 쓰고 파일을 바로 써버리는 모드도 있고 생각보다 옵션이 다양해서 얘네들도 아마 비슷하게 좀 다양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주스 FS를 좀 적극적으로 쓰려고 생각 중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세대짜리로 나가고 밑바닥에 그냥 오브젝트 스토리지 세대 깔고 위에 이제 그 위에 저희 소프트웨어 세대를 깐다고 하더라도 사이드카로 프로젝트 API로 하면은 성능은 그게 훨씬 더 빠르긴 할 거예요. 왜냐면 어찌됐든 리플리케이션, 오브젝트 스토리 리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트래픽은 생기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예. 근데 이제 프로젝트 API를 그냥 사이드카로 질소 FS를 설치해버리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로컬 캐시 돼 있으니까 캐싱 돼 있는 거를 프로젝트 API로 읽어드리는 거니까. 물론 이제 워크로드마다 차이는 크긴 하죠. 사이드카로 한다는 게 사이드카라는 게 컨테이너, 그러니까 그 우리 쿠버네티스에다가 하나 팟을 하나 디플로이 시킬 때 그 팟 안에 이제 컨테이너 하나 하고 사이드카 컨테이너 하나 생겨갖고 이제 트래픽을 얘가 받아서 뭐 해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스 FS를 이 컨테이너 안에서 마운트해서 이제 쓴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얘를 사이드카로 쓴다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얘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카로 설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몬셋으로 이제 그 워커별로 설치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큰 차이 없는 거고 그냥 내가 이제 나의 이런 워크로드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는 그 이제 같은 파일 시스템에 이제 얘를 마운트해서 프로젝트 API로 읽을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사이드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스 FS라는 서비스 자체를 그냥 그 컨테이너 안에 그 팟 안에 사이드카로 띄워서 사용하는 다른 애들이 쓰는 게 아니고 걔만 쓸 수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쿠버네티스에 워커들이 있을 거잖아요. 워커 하나에 워커당 데몬셋으로 설치해서 그러면 이제 호스트 패스로 공유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진짜 이제 빅데이터를 진짜 그냥 로컬 파일 시스템, MDM이 달아놓은 로컬 파일 시스템에다 대고 포직스 API로 읽고 쓰는 거기 때문에 성능은 진짜 극단적이긴 하겠죠. 예, 이론상 낼 수 있는 최대 속도죠, 사실. 예, 왜냐면 빅데이터 쪽에서 어찌됐든 가장 큰 레이턴시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게 일단 네트워크가 끼면 분산이 들어가면 깨작깨작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거 네트워크 읽고 쓰는 거 없애버리고 횟수 줄이고 없애는 게 너무 사실은 크기 때문에 성능차가.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거를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검증되면 사실은 거의 디폴트 쓸까도 생각 중이거든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이제 고객사에 어떤 제품을 제공을 할 때 뭔가 우리 나름대로 뭔가 성능 개선을 해서 뭔가 제공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고객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사실은 개선 포인트를 제공하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그냥 연구자 입장에 사실은 막 이렇게 하면은 10%가 빨라졌네요, 20%가 빨라졌네요,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고객들은 그거 티도 안 나잖아요, 사실은. 어차피 그 오차범위 아니고 대부분. 근데 이런 거는 거의 이제 막 피부로 느끼고도 남을 정도의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잘 쓰려고 생각 중인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게 궁금한 게 네. 하나 있는데 아직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결국 그 MDS를 만약에 MDS를 가지고 그 메타데이터 정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클러스터 간에 뭔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S3, MDS 청크들이 들어있는 거를 접근하게 되면 그런 시나리오를 하려면은 MDS를 중간에 하나 쉐어해야 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MDS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 어쨌든 얘네들 레디스나 이런 거 같이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클러스터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MDS가 네.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네. 봐야 돼. 근데 이게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그렇지.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MDS 자체는 사실은 오버헤드야. 왜냐면 MDS 오버헤드 정렬이지. 왜냐면은 얘가 그 MDS는 좀 약간 레디스나 이런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청크를 저장해주는 애들도 청크별로 MDS가 붙잖아. 메타데이터 붙잖아.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오버헤드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접근하는 속도 면에서 모든 거를 상쇄하고도 진짜 씹어먹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예를 들면 오버헤드가 정확히 수치 안 해봤자 예를 들면 30%가 든다. 예를 들면. 근데 데이터를 접근할 때 300%, 300%, 3000%가 좋아져.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성능만 놓고 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를 쓰는 게 보통 수백 메가, 수기가야 사실은. 근데 메타데이터는 보통 이제 킬로바이트 단위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2kg라고 쳐, 예를 들면. 이 농용 잡고 1메가라고 쳐, 예를 들면. 1메가를 읽는데 오버헤드가 좀 더 꼈어. 근데 내가 실제로 데이터, 수백 메가, 수기가를 읽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읽는 게 그게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 사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캐싱 메커니즘엔 분명히 오버헤드가 생겨. 분명히 뭔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기고 분명히 약간 좀 그런 게 생기는데, 근데 이제 그거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사용이 되는 거고 활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주스 FS가 물론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긴 하겠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도 그래도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가 2, 3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2020년 전후로 시작한 것 같은데 2020년 이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얘네들이 그래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얘네들이 처음부터 다 짠 게 아니거든요. 핵심적인 것들은 다 오픈소스거든. 이미 검증되고도 남은. 레디스 한두 사람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포스트그레스QL. 수많은 30년, 40년 동안 써오던 거고. 얘네들 진짜 순수하게 짠 게이트웨이도 얘네들은 제가 알기로는 미니오 게이트웨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니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네들. 주스 APS 들어가니까. 그 미니오 게이트웨이를 그대로 쓰는 건지 걔네 포크에서 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미니오 게이트웨이를 활용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게이트웨이도 미니오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얘네들이 순수하게 짠 게 없어, 거의. 그러니까 이어붙인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난 이제 신뢰가 가는 거야. 기간은 짧지만 충분히 안정성 있게 만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미니오 거를 갖다가 썼네요. 그냥 그대로 박아서. 그래서 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신뢰가 가는 거지. 예. 근데 이 주스 FS라는 걸 쓰게 됐을 때 아까 이제 태양씨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스토리지에 라이팅을 하는 라이팅을 하는 애들이 클라이언트들이 많은 거죠.
라이트 하는 애 많나요? 아니면 쓰는 애는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그 상관없어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애들이. 예,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MDS가, 그러니까 멀티 라이터를 지원해주는 일반적인 DB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동시에 써도 레디스가 됐든 뭐 포스트로 SQL이 됐든 다 트랜잭션 지원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DB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저게 결국에는 로컬 스토리지에 캐시를 해놓고 있어야지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되는 건데 캐시를 한다는 얘기는 라이트하는 시점에 내가 로컬 저장해놓고 그 클라이언트를 서버로 보내서 스토리지 보내서 이제 캐시를 하는 방법과 서버부터 읽어와서 캐시를 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라이트를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많다면 각각이 다 캐시를 하고 있는 영역이 다 달라질 거잖아요. 캐시를, 그러니까 이제 뭐 A라는 애는 내가 지금 A를 라이트를 했으니까 걔가 캐시가 돼 있을 거고 B는 이제 B를 라이트해서 캐시가 돼 있을 거고 똑같은 파일을? 아니요 다른 정보들을 뭐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들을 쓴다고 다른 파일이면 이제 각장의 다른 파일을 캐싱하고 쓰는 다 거니까. 그러니까 캐시되는 영역이라든지 뭐 그게 다 달라질 텐데 이제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건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읽어갖고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기 속도에 대한 캐시를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걔들을 리니어하게 쭉 시퀀셜하게 쭉 읽어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다 그거를 내가 로컬에 캐시를 하고 있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건데 얘가 이 클라이언트가 접근하는 그 뷰 자체에서 라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걸 텐데 결국에는 읽어드리려면 로컬에 다 캐시를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쓰는 애와 읽는 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트만 놓고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어떤 거를 궁금해하시거나 약간 이제 애매하게 생각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보통 라이트를 할 때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라이트를 할 때 보통은 아까 제가 이제 쓰기 할 때도 캐싱을 한다고 얘기는 했었지만은 그러니까 정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라이터가 파일을 썼어요. 예를 들면 이제 주스FS 쓰고 있으니까 로컬에다 캐싱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세팅을 어떻게 했으면 라이트 그러니까 쓰자마자 바로 이제 서버에 반영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나한테 다 썼다고 알려줘라는 정책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일단 써놓고 좀 뒤에 플러시해도 상관없어 라고 정책을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책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읽는 쪽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얘가 이제 쓰는 놈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 파일이나 블럭들이 언제 보이는지 타이밍은 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예. 다를 수 있는 거는 그냥 만약에 얘가 쓰자마자 바로 보여야 돼. 그러면은 이 정책을 쓰는 쪽 입장에서 정책을 라이트 수루로 해야죠. 예, 뭐 그런 정책 써야죠. 그러니까 내가 쓰면은 저기 서버 원본 저장소에까지 완전하게 저장된 다음에 나한테 썼다고 리턴해줘 라는 정책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일종의 컨시스턴시인데 그런 것도 다 조절하는 거잖아요. 라이트 하는 애와 리드 하는 애는 주스 FS 서버 하나에만 아니요, 상관없어요. 여러 대에 접근하게 네, 된다. 왜냐면은 왜냐면 A가 썼어요. 자기 거 로컬에도 캐싱해 놓고 그다음에 원본 저장소에도 썼어요. 근데 동시에 예를 들면 바로 직후에 예를 들면 B가 읽었어요. 그러면 얘는 원본에 있잖아요. 그럼 원본에 거를 가져와서 얘가 이제 쓰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는 만약에 읽기만 하는 거 한 놈이 쓰고 그러니까 싱글 라이트 멀티플 리드는 사실은 간단한데 근데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쓰기 시작하면 양쪽에서 쓰기 시작하면 근데 사실 그거는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도 똑같아요.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도 보통 이제 둘이 동시에 쓴다고 치면은 보통 락 같은 거 걸고 써야 되거든요. 제가 이걸 얘도 마찬가지를 제공해요. MDS는 뭐 주스 FS를 쓰는 애들은 다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하나를 공유해야 될 것 같은데 로컬 OSD 같은 경우는 각각의 머신이 따로 쓸 수도 있게끔 구성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결국에는 머신이 하나 MDS처럼 공유를 할게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OSD는 여기서 로컬 OSD는 그냥 그 머신 하나에만 설치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싱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해지는 게 되는 건데. 네네네. 라이트하는 애들이 주스 FS에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가까운 클라이언트에다 라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읽어드리는 쪽은 그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다른 클라이언트 주소 FS를 접근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읽어드리게 같은 걸 쓸 수도 예, 있고. 네. 같은 걸 쓰면 효과가 좋은데 왜냐면 캐시가 돼 있으니까. 근데 다른 클라이언트에 접근해서 읽어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에서 오리지널 읽어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주소 FS를 쓰지 않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계속 그냥 읽어드리는 이전 버전과 달라지지 않고 그냥 읽으려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로딩을 해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니죠. 그 동일한 그러니까 그 A가 클라이언트 캐싱을 예를 들면 두 군데서 해요. A도 자기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싱을 하고 B도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싱을 해요. 근데 얘도 이제 여기 캐싱돼 있지만 여기 캐싱 안 돼 있을 거잖아요. 네. 첫 번째는 읽어오죠. 얘도 근데 두 번, 세 번 읽으면 여기를 읽을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캐싱이 한 번 되면 읽어드릴 텐데 이게 오브젝트 스토리 저장된 데이터가 크니까 뭐 이게 한 번 캐시를 할 때 한 달치 데이터를 다 캐시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캐시는 얘기했던 것처럼 히트율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읽고 다시 안 읽으면은 캐싱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빅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대시보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계속 통계값을 화면에 그려야 되니까 계속 뭔가 데이터를 읽어와서 뭔가 쿼리 분석해서 뭔가 화면에 그리는 걸 반복적으로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한 번만 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나도 보고 팀원도 보고 대표님도 보고 네. 이사님도 보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읽었던 데이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캐싱을 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다시 안 읽으면 오히려 그건 이제 마이너스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캐싱을 쓰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빅데이터를 읽는 패턴 중에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사실 예를 들면 내가 캐시 사이즈로 20기가 잡아놨어. 근데 내가 한 번에 그러니까 똑같은 파일을 읽는데 100기가짜리를 반복해서 읽어요. 그러면은 캐시 효과가 1도 없어요. 당연하겠죠, 사실은. 왜냐면은 20기가밖에 캐싱을 못하니까 100기가를 쭉 읽다 보면은 계속 마지막을 읽고 나서는 마지막 것만 저장돼 있을 건데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으면은 얘는 캐시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큰 파일들, 그러니까 그 캐시 사이즈 잘 조절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근데 그거는 주세베이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L3 페이지 캐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L3도 할 때 효과가 있고 없고를 따질 때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 안 하지만 옛날에 이제 운영체제 할 때는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L3 캐시 사이즈가 예를 들면 뭐 1메가다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이런 워크로드 돌리면은 효과가 1도 없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뭐 효과가 있다. 그게 약간은 워킹셋이라고 해서 그런 거랑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딱 떠오른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치를 읽은 다음부터는 다시 스토리지에 갈 일이 없으니까 엄청 빠르게 쓸 수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이 그러려면 이제 한 달치를 캐싱하고 있을 만큼의 캐시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뭐 테라바이트짜리 뭐 그쵸. 구매해서 달아놓으면 근데 한 이제 달치 이게 읽을 수 충분히 좋은 게 뭐 지금 뭐 SSD만 하더라도 뭐 4테라 봤자 몇십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리고 거는 여기다가 HDD 20테라를 달아놓는 게 훨씬 빨라요. 네트워크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랑 스토리지가 이제 똥값이 된 상황에서는 이런 솔루션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고객사가 예를 들면 한 달에 보통 1테라를 만든다. 근데 이 고객사가 보통 한 3달,4달치를 보통 이제 좀 반복해서 읽는다. 그러면은 4테라 달아드리면 돼요. 4테라 드리면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없을 때랑 있을 때랑 그 고객들이 느끼는 체감 속도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전에는 만약에 뒤로 가려면 더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캐시가 되면 그냥 왔다 갔다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지 캐시 없이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동작 안 해요, 사실은. 그런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얘는 스토리지는 상대적으로 빨라졌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는 아직 못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얘기 드렸던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보면 좀 더 우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훨씬 더 이제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사실 생각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이드카나 데몬셋으로 주스 FS 그러니까 모든 쿠버네티스 워커를 클라이언트 캐싱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은 똑같은 캐싱이 반복해서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 뭐 하드웨어 스토리지 얼마 한다고? 스토리지 예를 들면 비용 한 2, 30만 원씩 태워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만들기 더 좋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클러스터로 엮여져 있어도 옆에 있는 워커에서 읽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 로컬 파일 시스템이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더 큰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NVMe를 달든 SSD를 달든 HD를 달든 여기를 읽는 것과 여기를 읽는 거는 천지 차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다 설치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페이지 캐시를 써요. 그러니까 결국 메모리를 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트워크 있으면 페이지 캐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로컬 파일 시스템을 그 캐시로 써버리면, 그 로컬 파일 시스템 캐시로 써버리면 결국 읽는 거는 페이지 캐시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메모리가 충분하고 이제 그게 맞아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간에 페이지 캐시를 쓰는 효과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비교가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게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봤자 네트워크를 타고 왔다 와야 돼요.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봤자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로컬 파일 시스템이 없으니까 페이지 캐시에도 안 올라가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봤자 무조건 네트워크를 타고 왔다요. 여기 안에서는 캐싱이 되겠죠. 오브젝트 스토리지 안에서는 캐싱이 돼 있겠죠. 여기 안에서는 페이지 캐시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얘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를 타고 간 거잖아요. 근데 이걸 쓰는 순간 얘는 로컬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놨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페이지 캐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최상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얘는 네트워크를 타고 가져오던 애를 메모리에서 들고 온다는 얘기예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성능이 극단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에서 가져오던, 네트워크로 타고 가져오는 애를 아무리 뭐 텐지를 달아놔봤자 가져오던 애를 그냥 페이지 캐시에서 가져오니까. 예. 그래서 좀 저도 사실 이렇게 막 시스템을 굉장히 저도 단순한 거 좋아하는데, 얘는 그거를 넘어설 만큼 얻을 수 있는 개인이 크긴 커요, 진짜. 예. 이게 그 사용 시나리오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지. 네, 예를 들어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경우라면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퍼블릭 S3를 쓰는 경우라면 퍼블릭 S3를 쓰는 이유가 이제 쉐어하기 위해서일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MDS가 공유 안 되면은 다른 쪽은 그러면은 이제 이제 그게 뭐 그런 상황까지는 갈지 모르겠는데 네네. 만약에 이제 AWS S3 써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MDS도 AWS 있어야지. 네. 퍼블릭 있어야지. 그래서 뭐 그 이제 그 AWS에 있는 뭐 포스트그레스QL 서비스를 쓰든지 네. 그렇게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걔만 쓸 수 있게 돼버리잖아요. 락이 걸리는. 그러니까 락이라기보다는 네네네. 뭐 그냥 걔를 쓰는 거죠. 어차피 S3만 쓴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따지면 S3 락이 걸릴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똑같은 거지. 이제 S3를 쓰게 되면 이제 어디서든 읽을 수 있잖아요. 지금 걔도 어디서 전 읽을 수 세계적으로 있잖아. AWS에 네네. MDS가 있으니까. 그 위에서 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레디스나 포스트그레스QL 용표에서 설치하는 얘기 아니고 네네. 만약에 너 말처럼 AWS S3를 쓸 거면 AWS가 제공해주는 이제 MDS 서비스 써야지. 그 이제 포스트그레스QL도 지원하고 다 지원하잖아. 네네. 그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말이 안 그렇게 써야지. 안 그러면은 AWS S3만 쓰고 만약에 MDS가 온프리미스에 있거나 다른 데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지. 네, 왜냐면 얘가 핵심이고 얘는 그냥 껍데기일 뿐인데 얘가 만약에 접근이 안 되면 일단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네. 왜냐면 여기는 블럭 덩어리일 뿐인데 여기서 의미 있는 그 정보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면 당연히 MDS와 얘는 접근성이 같아야 돼. S3를 쓰면은 얘도 당연히 AWS 매니지 서비스를 쓰든지 뭔가 서비스 써야 되는 거고 얘도 온프리미스를 쓸 거면 온프리미스를 써야 될 거고 당연히. 뭐 그렇게 구성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쪽에선 MDS만 쉐어를 하고 OSD면 서로 다르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하면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네. 어차피 뭐 백엔드로 이렇게 스토리지를 뭐 네. 설정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GCP가 지원하는지는 나중에 모르겠는데 우리도 아직 하드코어하게 써본 게 아니잖아. 네. 근데 이론적으로 당연히 가능하지. 네, MDS만 쉐어하는 경우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 클러스터는 한국에 있고 저쪽 클러스터는 미국에 있고 AWS를 쓰고 있는데 뭐 여기 그 MDS랑 OSD가 같이 한국에만 있으면 그런 게 있어. 얘가 지금은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결국 하나의 이제 MDS를 만들잖아. 그럼 네. 이제 결국 하나의 버킷만 세팅이 돼. 하나의 버킷.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MDS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네. 이제 버킷을 막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 네네. 그리고 좀 내가 잘 못 써서 그런지 간단하게 써봤을 때는 그냥 MDS 하나 만들면 그게 결국 하나의 버킷만 생성이 되고 SS 그 이상으로. 버킷을 만들거나 네. 그런 기능은 없어. 네.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MDS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지원하잖아.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그 데이터베이스의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마스터 슬레이브 해가지고 리드 리플리케이션만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그냥 DB야. 실제로 들어가 보면 특별하게 DB에 특별한 기능을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뭐 MDS를 뭐 리플리케이션해서 또 뭐 그렇게도 멀리 상관없이- 떨어진 데서도 쓰고 막 이래야지 효용성이 엄청 좋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독립된 오픈 소스들 약간은 결합해서 뭔가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약간 기존에 생각지도 못한 시나리오들이 생기긴 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지금 델타 DB 하는 것도 나자리 DB 하는 것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좀 뭔가 그런 거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지. 일단 요거는 이제 뭐 많이 에로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던 거고 얘기했던 거니까 짧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컬럼 기반이라는 거.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뭔가 저장한다고 해야 되나? 뭐 보관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는 게 보통 이제 스토리지도 저장하죠. 그리고 보통 메모리에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보낼 때도 우리가 뭔가 프로토콜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실어 보내잖아요. 크게 보면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 다 컬럼 기반을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빅데이터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잘 맞췄다? 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컬럼 기반이냐, 로우 기반이냐는 뭐, 혹시라도 높아시면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 이게 행이죠. 1행, 2행, 3행, 4행, 그다음에 A열, B열, C열, 이렇게 나가는데, 보통 기존에 우리가 RDBMS 같은 경우에는 행 단위로 저장되어 있죠. A1, B1, C1, A2, B2, C2. 왜냐하면은 기존의 일반적인 DB, 기존의 일반적인 DB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행 기반 연산이 많잖아요. 인설트, 딜리트, CRUD 전부 다 행 기반 연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장할 때도 행 기반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빅데이터는 보통은 분석을 할 때는 열 기반으로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읽으면은 통계값이나 이런 것들 구할 때 예를 들면 스코어 뭐를 평균을 낸다라든지 아니면 뭘 가지고 뭔가 오더를 한다라든지 보통 열 기반으로 보통 분석을 할 때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유리한 게 이런 열 기반이죠. 그래서 컬럼 레이아웃은 이렇게 돼 있으면 A1, B,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A열을 쫙 저장하고 그 다음에 B열을 저장하고 C열을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 보통 이제 열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스토리지에 저장하든 메모리에 저장하든 네트워크 실어 보낼 때든 뭐 열 기반, 행 기반을 나누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구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밑에 보시면 이제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읽고 쓸 때 DB에 데이터를 읽고 쓸 때 뭐 파이썬으로 쓴다. 그러면은 뭐 DB API를 통해 가지고 뭐 포스트그레스QL을 쓴다. 그러면은 포스트그레스QL에 로우 기반으로, 행 기반으로 저장돼 있겠죠? 그 행 기반으로 저장돼 있는 거를 그냥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제 포스트그레스QL의 와이어 프로토콜에도 행 기반으로 실어서 보내요. 그리고 나서 API에서도 행 기반으로 넘겨주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DBMS 접근 방식이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요새가 아니고
트리노나 스팟 같은 걸 쓰게 되면 보통 우리가 그 저장을 할 때는 파케이로 저장을 하죠. 근데 파케이는 열 기반이죠. 그러니까 컬럼 기반이죠. 근데 그거를 트리노에서 읽어드린 다음에 보내고 나면 얘를 다시 열 기반으로 바꿔서 올려 보내죠. 왜냐하면 얘는 API가 열 기반으로, 행 기반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열 기반으로 저장되어 있는, 컬럼 기반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로우 기반으로 바꿔서 뭐 보내고 넘겨주고 하는 것들이 섞여 있어요, 기존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자라는 컨셉으로 나온 게 에로우예요. 그래서 에로우는 거의 지금은 디팩토가 됐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요새 뭐 폴라스나 판다스, 폴라스, 덕DB, 데이터 퓨전, 기타 등등등등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관련 데이터를 다룬 빅데이터를 다룬 수많은 프로젝트들 사실 에로우를 지원하지 않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에로우가 거의 디팩토가 됐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에로우 쪽에서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는 오케이, 파케이로 커버. 옛날부터 썼었으니까. 그럼 이제 메모리 포맷도 오케이. 그러니까 파케이에 있는 컬럼 기반 데이터를 메모리에 에로우로 올려버리면 그냥 열 기반 그대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컬럼 기반으로. 거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네트워크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실어 보낼 때도 컬럼 기반으로 보내자 해서 나온 게 플라이트 SQL이에요. 물론 이제 얘가 컬럼 기반이 핵심이긴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기존에는 포스트그레스QL, 마이SQL, 트리노 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DBAPI나 JDBC, ODBC 이런 거 써도 다 클라이언트 쪽에 포스트그레스QL 드라이버, MySQL 드라이버 따로 썼어야 됐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것까지 통일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로우 컬럼 기반으로 이제 네트워킹을 하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굳이 이렇게 드라이버 따로 관리할 필요 뭐 있냐, 프로토콜, 이것도 통일하자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현재 이제 나자렛 DB 델타 코리 같은 경우에는 S3 파케이로 저장을 하고 컬럼 기반으로 저장을 하고 컬럼 기반으로 읽어서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에 플라이트 SQL 컬럼 기반으로 네트워크 실어 보내고 그 다음에 ADBC라고 해서 에로우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예요. 그래서 얘는 JDBC랑 ODBC, DBAPI 이런 것도 다 로우 기반이거든요. ADBC는 컬럼 기반의 API예요. 그래서 보통 ADBC 쓰면은 그냥 그러니까 에로우 포맷으로 데이터를 떨궈줘요, 그냥. 예. 아니면 보통 이제 로우 기반으로 데이터를 떨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ADBC까지 쓰게 되면 진짜 중간에 불필요한 직렬, 역직렬화 없이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거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빅데이터는 로우 데이터를 긁어오는 시나리오 되게 많아요. 특히 AI 쪽도 그렇고. 근데 예를 들면 1억 건을 읽고 와요. 근데 1억 개의 데이터를 갑자기 여기서 로우 기반을 컬럼 기반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도 비용 엄청 나거든요, 사실. 예. 근데 정작 마지막에는 다시 컬럼 기반으로 바꿔서 써야 돼요. 그러면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로우 기반밖에 지원 안 하니까 불필요하게 컬럼 기반을 로우 기반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클라이언트가 쓸 때는 다시 로우 기반을 컬럼 기반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 말도 안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엔드-투-엔드로 불필요한 역직렬화, 직렬화 없이 처리할 수 있게끔 이제 완전한 셋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케이, 물론 이제 열 기반은 파케이 말고도, 로우 기반은, 컬럼 기반은 파케이 말고도 많긴 하지만, 파케이, 에로우, 플라이트 SQL, ADBC까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더, 사실 앞의 내용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도 좀 더 쉽고 좀 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얘는 조금 더 특화된 내용이긴 한데 크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는 그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여기서 얘기하는 쿼리는 SQL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SQL을 보통 우리가 스트링으로 예를 들면 셀렉트 해가지고 프롬 해가지고 그룹 바이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실제 실행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최적화라고 하는 건지,
조금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짧게 그냥 예제 하나로. 예. 일단 DB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기본 틀은 거의 똑같고 그 스팍이나 트리노는 사실 제가 그 델타 쪽만 코드를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스팍은 거의 똑같아요. 이 흐름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팍은 이제 이 흐름을 분산 처리로 만들어 놓은 거고 데이터 퓨전은 이걸 이제 스탠드 인베딩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걸 이제 스팍은 스칼라로 짜져 있고 거의 동일한 알고리즘이 뭐 데이터 퓨전 같은 게 이제 러스트로 멀티 스레딩으로 짜져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집계 보통 이제 우리가 그룹바이에서 뭐 여기서 서메이션이라고 해놨는데 집계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하는 콜이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래서 얘는 의미는 같은 데이트와 아워 필이 묶어가지고 같은 데이트 아워에 포함되어 있는 스쿼드의 합선을 보여달라는 콜이잖아요. 이렇게 스트링을 날려요. 그러면은 보통 이게 로지컬 플랜, 피지컬 플랜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이제 데이터 퓨전뿐만 아니라 이건 기준은 데이터 퓨전이긴 해요. 데이터 퓨전이긴 하고 근데 이게 스팍이나 트리노나 일반적인 DB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스팍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로지컬 플랜으로 일단 먼저 변환을 해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스트링이니까 얘를 가지고 뭔가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얘를 어찌됐든 우리가 그 인식하기 편한 뭔가 자료 구조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로지컬 플랜이라는 일종의 구조체로 변환을 해요. 그럼 구조체를 보면은 얘는 그냥 뭐 프로젝션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제가 셀렉트 데이트 아워 서메이션 스코어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프로젝션이 이제 보통 이제 컬럼들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테이블 이름은 이거고 그래서 요 테이블의 데이트와 요 테이블의 아워와 요 테이블의 스코어를 서메이션한 거를 프로젝션 해달라는 게 이제 최종 결과물이고 그럼 이 프로젝션 하기 위해서 인풋 데이터를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룹 바이가 껴있잖아요. 그럼 그룹 바이를 해라. 그럼 이제 어그리게이트라는 플랜이 들어가는 그 밑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룹 바이를 데이트와 아워 기준으로 그룹 바이 해라.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션은 스코어를 대상으로 서메이션 해라. 라는 어그리게이트라는 플랜이 또 추가됐고 그러면 이 어그리게이션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소스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소스 데이터는 이 테이블인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스캔 이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로지컬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지컬 플랜은 사실은 실제 익스큐션이랑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그냥 가장 최상위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로지컬 플랜으로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로지컬 플랜 단에서도 사실 최적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컴파일러 수업을 들은 사람 알겠지만 컴파일러도 이게 보통 이제 예를 들면 러스트다 그러면 러스트 이제 인간이 짜놓은 그 문법을 일단 먼저 트리 구조로 바꾸죠. 보통 AST 뭐 IR 이렇게 부르는 그거 만든 다음에 그 바로 바로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적화가 있고 얘를 이제 뭐 X86이나 뭐 ARM이나 이런 걸로 실행할 수 있게끔 뭔가 또 AST를 변경을 해요. 그걸 변경해놓고 또 그 단에서 할 수 있는 최적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로지컬 플랜으로 변경해놓고 요 단에서 할 수 있는 최적화들을 먼저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뭘 하냐면은 실제로 피지컬 플랜이란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EXEC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맨 밑에 보면 파케 익스큐트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파케 익스큐터인데 얘는 파케 파일을 읽어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 테이블이 실제 델타 테이블로 해서 파케 파일로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테이블 스캔이 파케 익스큐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로지컬 플랜을 가지고 피지컬 플랜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대로. 변환하는 결과물이 하나가 이건 거고 그리고 파케 파일을 읽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션을 한번 때리고 이거를 리파티셔닝 한 다음에 다시 어그리게이션 때리는데 여기서 얘네들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밑에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놨는데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거는 결국 여기 보면은 일단은 이게 그냥 파케 파일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파케 파일 1번, 파케 파일 2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그리게이션을 한다는 의미는 요 파케 파일에 있는 것들을 먼저 그룹 파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뭐 10일 7시가 3개 있죠. 그러면 얘를 10일 7시 것만 우선 서메이션 해서 60이라는 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씩 있으니까 하나씩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부분적으로 그룹 바이 한 거죠. partially. 그래서 얘가 partially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두 번째 파케이 파일은 또 별도로 실행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병렬 처리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을 각각 스레드에서 그룹 바이를 먼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partially 그룹 바이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로 줄었죠. 예. 그리고 나서 얘를 리파티션이 무슨 의미냐면은 리파티션이 라운드 로빈은 일단 그렇다 치고 리파티션이 해싱이 있다 치면은 보세요. 최종적으로 내가 결과를 내려면 같은 시간과 같은 날짜와 시간을 가진 애들을 하나로 묶어놔야지만 내가 그룹 파일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떨어져 있으면 각각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있는 같은 게 어디 있지? 소팅 같은 느낌. 아니요. 소팅은 그 안에서 정렬만 하는 거고, 얘는 이제 만부대로 재분배한다는 얘기예요. 리파티션이. 왜 그런 제약상이 생기냐면, 이게 왜 그런 제약상이 생기는지가 처음에는 약간은 의구심이 될 텐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여기에 12일 9시가 있고, 여기에 12일 9시가 있잖아요. 이거를 50으로 합쳐야 될 거다. 근데, 이렇게 파티션이 나뉘어져 있으면, 다른 파티션에 있으면 합칠 수가 없어요. 동작 방식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같은 시간과 같은 날짜와 시간을 가진 애들을 같은 파티션으로 묶어주는 거를 리파티셔닝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왜냐면 사실 스팍도 그렇고 데이터 표준도 이게 전부 다 파티션 단위로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리파티션 해시 기반, 이 해시의 대상도 데이터 아워죠.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 아워인 애들을 같은 파티션에 존재하게끔 해준다는 의미예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줘요. 그러고 나면 이 파티셔닝을 하고 나면 여기 보면은 12일 9시가 하나로 묶였죠. 그리고 나서 같은 애들끼리 묶였죠. 이렇게 2개씩. 하나만 있는 애들 하나씩 있고, 그리고 나서 어그리게이션 한 번 더 하죠. 근데 왜 15는 10월 15일치는 2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파티션은 12일도 그렇고. 10일은 시간이 다르잖아요. 지금 100% 기준이 데이트 아웃.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날짜와 같은 시간을 가진 애들끼리 같은 파티션에 들어가게끔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그리게이션을 한 번 더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들은 하나씩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고 얘네들은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쫙 5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얘기했던 이 로지컬 플랜을 실행한 결과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방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익스큐션 플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얘는 아까랑 비슷한데 좀 다르죠. 얘는 어그리게이션이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리파티셔닝, 그러니까 파케이 파일을 읽은 다음에 얘도 똑같이 2개 파일을 읽어요. 근데 얘는 어그리게이션을 앞에서는 파셜리 한 번 했잖아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리파티셔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리파티셔닝 먼저 하니까 이렇게 모이겠죠. 그러니까 뭐 10일 7시 거가 모이고 15일 9시 거끼리 모이고 이게 쫙 모이죠. 리파티셔닝, 해시 기반으로 리파티셔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한 번 어그리게이션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에 합쳐지죠. 얘네들끼리 묶어서 여기 저장하고 얘네들끼리 묶어서 여기 저장하고. 그러니까 이 외에도 사실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쿼리를 실행할 때 지금 제가 예제로 든 것만 해도 2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느냐, 스팍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팍도 그렇고 데이터 퓨전도 그렇고 무슨 짓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계속 옵티마이제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이 옵티마이제이션이 이런 의미예요. 요런 로지컬 플랜, 쿼리를 로지컬 플랜으로 변환한 다음에 예단에서도 뭔가 최적화를 하긴 하지만 핵심은 이 해당 로지컬 플랜을 피지컬 플랜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계속 이제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스팍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더 빡세게 해가지고 1안, 2안, 3안, 4안을 만든 다음에
각각이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이 쿼리는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실행 시간이든 메모리든 뭐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1분이 걸려 예를 들면. 근데 요렇게 했을 때는 1분 30초가 걸려. 그러면은 스팍은 얘를 실행하는 거죠. 얘를 선택을 해서 셀렉션해서. 에스티메이션은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 왜냐면 익스큐터마다 코스트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름의 뭔가 노하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제가 이제 최근이 아니고 이제 이거 개발하면서 뭐 직접적으로 겪기도 했었고, 뭔가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집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집계 쪽으로 굉장히 좀 뭔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그냥 뭐 복잡하게 들어갈 거 없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얘가 유리한 경우가 있고 얘가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룹바 얘기를 하면은 카디널리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디널리티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그룹바에 했으면은 그 그룹이 생길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경우에는 그룹이 5개인 거죠. 예, 그러니까 데이트 아워 조합이 5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카디널리티가 높다고 하면은 이 그룹의 개수가 많은 거예요. 이 카디널리티가 낮다고 하면은 이 그룹의 개수가 적은 거예요. 예. 왜냐면 똑같이 데이터가 1억개인데 그러니까 그룹이 생성되는 그룹이 10,000개인 거와 생성되는 그룹이 예를 들면 이렇게 뭐 1억개일 수도 있는 거죠. 1억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카디널리티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리미트가 가가지고 그룹도 하나가 있는 거니까, 사실은. 예, 그럴 경우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카디널리티가 낮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서, 파셜리 결과를 낸 다음에, 그거를 최종적으로 합쳐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만약에 카디널리티가 매우 높다면 이렇게 하면은 효율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예.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 100기가짜리를 테스트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100기가짜리를 2가지 세트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그룹의 개수가 10만 개고 하나는 그룹의 개수가 1억 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기가짜리인데 똑같은 로우 개수인데 데이터 크기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룹의 개수만 제가 바꾼 거예요. 하나는 10만 개고 하나는 1억 개예요. 근데 하나 10만 개짜리가 아까 봤던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4기가로 1분 한 20초 만에 실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쿼리를. 근데 똑같은 100기가인데 그룹 개수가 1억 개예요. 그거는 메모리를 한 300기가 써요. 똑같은 데이터 크기고 똑같은 뭐 확률 다 똑같은데 쿼리고. 근데 메모리를 한 300기가, 내가, 그러니까 지금 한 256기가 정도 있는데, 300기가 더 되겠다. 수업을 한 100기가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메모리 한 250기가, 한 300기가 쓰는 거죠, 그러면. 예.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끔 하는 얘기는 데이터 퓨전이 이제 러스트 기반이고 사실은 GCC 없고 뭐 이게 그래서 되게 장점이 많긴 하지만 이런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해주는 쪽, 요런 쪽은 아마 노하우가 아직 스팍이나 트리노를 따라가지는 못할 거다.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러스트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게 일정 부분 상쇄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데이터 퓨전 개발자들이 대부분 이제 스팍이나 트리노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상향 평준화 되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스팍이나 트리노, 그 다음에 이제 덕디비나 데이터 퓨전 뭐 이런 데서 일반적인 DB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이 사실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쿼리를 로지컬 플레인으로 변경한 다음에 추적 한 번 때리고 이걸 어떻게 피지컬리 실행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짜고 어떤 플랜으로 실행할 건지 뭔가 셀렉션해 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